안녕하십니까? 지식계의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이 채널의 목적은 기존의 지식을 학습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기존의 생각을 깨고 창조적 사고의 결과물을 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제목은 스키너와 함께한 행동주의의 흥망성쇠입니다. 행동주의는 스키너에 의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그와 함께 만인의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 동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파블로프가 노벨상을 받은 해인 190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을 표현할 때 어떤 이들은 모순덩어리라고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가를 꿈꿨습니다. 1928년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까지 1922년에서 1925년까지 뉴욕의 해밀턴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하버드로 가기 전 1년 반 정도를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서정적인 문학 작품을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의 책상은 항상 어질러펴져 있었고 자신은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도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믿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한 그의 행동주의로는 꼼꼼하고 수량화된 데이터와 A라는 인풋을 유기체에 주면 반드시 B라는 아웃풋이 나온다는 기계론에 가까운 유기체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을 구축하고 사회 전반에 적용하는데 그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분명 그의 삶은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일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는 분명 머리 위주의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감정이 주재료인 문학과 같은 예술에는 어울리지 않은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념입니다. 예술은 감정뿐만 아니라 감각이나 직관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나 시인이나 음악가 같은 예술가 중에도 이런 논리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논리적이면서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는 사람도 분명 있고 과학자들 중에도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는 내 경험을 통한 뇌피셜입니다. 저는 그의 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컨대 그의 문학 작품은 감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20대 초반까지 시 쓰기를 좋아했는데 거의 직관의 힘만으로 시를 썼고 예술적 감각을 키웠습니다. 저희의 동영상에서 이를 눈치채신 분이 있으신가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스키너는 손다이크의 기초 위에서 스키너 상자란 실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쥐나 비둘기 등의 동물이 누를 수 있는 레버가 있고 이에 반응하는 먹이통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호기심으로 주변을 탐색하다가 우연히 레버를 누르고 이 행동으로 먹이를 얻습니다. 동물들은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행위를 줄이고 곧바로 레버를 눌러서 먹이를 얻는 것을 학습합니다. 스키너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의 반응은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응답적 행동 (respondent behavior)인 반면 자신의 조작적 조건화는 어떤 자극도 없이 수의적인 조작적 행동을 하다가 강한 불에 의해 조작적 행동을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작적 조건화
operant conditioning은 도구적 조건화, instrumental conditioning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전적 조건화에는 자극이 반응에 선행합니다. 반면 조작적 조건화에서 반응 R은 결과로서의 자극 S에 선행하여 일어납니다. 즉, 전자는 자극을 주어 반응을 끌어냈지만 후자는 레버를 움직이는 등의 반응 후 먹이란 자극이 강한 물로 따라왔습니다. 고전적 조건화에서 음식이란 자극과 종소리란 무조건 자극을 주어서 타액 분비 반응을 일으킨 것과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여기서 기준은 고전적 조건 반사이며 이 틀에서 조작적 조건 반사를 보면 반응 R이 자극 S에 앞선 것입니다. 둘째, 고전적 조건 반사 실험에서 실험 동물의 반응과 관계없이 실험자가 종소리와 같은 조건 자극과 음식과 같은 무조건 자극을 결정합니다. 즉, 유기체는 행동을 조작하지 않고 조작을 당합니다. 반면 조작적 조건 반사 실험에서는 실험 동물이 레버를 누르는 반응 R이 음식물이란 자극 S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는 행동을 조작하는 것이 유기체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실험을 세팅한 실험자에 의해 조작당하는 면도 있지만요. 하여튼 이 둘의 차이는 음식이란 자극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란 자극 S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다른 자극에 뒤따라오는 반면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레버를 누르는 행위인 반응에 뒤따라옵니다. 비둘기나 쥐나 사람 등의 피실험자의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수의적, 즉 비자발적인 반응적 행동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조작 가능한 행동이 아닙니다. 고전적 조건화에서 타액 분비가 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둘째,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인 조작적 행동입니다. 이는 청소를 할까 말까와 같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가 겨냥한 것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습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강화, reinforcement와 처벌, punishment가 있습니다. 강화는 유기체가 좋고 싫음을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어떤 행위를 더 하게끔 부추기는 것입니다. 즉,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반면 처벌은 유기체가 좋고 싫음을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어떤 행동을 덜 하게 억제하는 것입니다. 즉,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정적, 즉 positive는 강함을 reinforce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인 반면 부적, 즉 negative는 강함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을 조합하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정적 강화는 행위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강함물을 주거나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스키너의 실험에서 음식이란 강함물을 줌으로써 쥐가 레버를 누르는 행위의 빈도를 증가시킨 실험이 있습니다. 칭찬이란 강함물을 줌으로써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의 예입니다. 부적 강화의 예로 스키너의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상자는 쥐가 레버를 누를 때 바닥에 흐르던 전기가 차단되도록 세팅되었습니다. 이때 쥐의 레버를 누르는 행위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바닥의 전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적 처벌의 예로는 엎드려 있는 개에게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엎드리는 행위의 빈도를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 처벌의 예로는 쥐의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감소시키고 싶을 때 음식이란 강화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쥐의 레버를 누르는 행위를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화에서처럼 조작적 조건화를 통한 학습에도 소거나 자발적 회복이나 일반화 등이 있습니다. 스키너 상자의 쥐는 먹이랑 강화물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소고, 익스팅션 됩니다. 또 소고되었던 행동도 일정 기간 후 다시 같은 자극이 주어질 때 과거에 학습된 행동을 하는 자발적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다이어트 이후 몇 년간 하지 않던 야식 먹는 습관이 어느 날 조그마한 계기로 다시 발동해 황당하고 어리둥절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행동과 특정 자극을 연합하도록 학습되면 특정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도 특정 행동을 하는 경우인 일반화가 일어납니다. 가령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 후 칭찬을 받은 아이는 다른 가족의 심부름도 합니다. 갈릴레이나 뉴턴 등 지식계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물리학이 지식계의 전범이 된 이후, 특히 분업화된 근대 학문들의 탄생기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물리학을 따라하기라는 엄청난 쓰나미가 지식계를 덮쳤습니다. 이때 이 패러다임의 선봉에 선 이론들 중 하나가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를 최초로 주장한 미국의 심리학자 존 왓슨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이전까지 주류였던 구성주의 심리학입니다. 이는 심리학은 의식이나 경험 등 내적 정신작용을 주요 관심사로 다뤄야 하며 이 정신작용을 알기 위해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는 내성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왓슨은 1924년 행동주의란 글에서 의식은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고대의 영혼이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용어일 뿐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심리학은 일종의 미묘한 종교 철학에 의해 지배되었던 것이다. 라고 구성주의 심리학을 맹비난했습니다. 행동주의자의 관점에서 본 심리학이란 글에서는 행동주의는 현재의 이론들과 전통적인 개념과 용어 모두에서 벗어나 심리학의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왓슨은 과학에서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해 어떤 관찰자가 관찰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소위 객관적인 관찰만이 심리학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식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란 관찰의 의미뿐만 아니라 관찰을 수량화하는 측정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량화할 수 없는 사고나 정서 등의 내적 정신적 경험이나 활동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913년에 왓슨의 선언으로 시작된 행동주의는 1930년대에 이르러서 미국 실험심리학계의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행동주의자들은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미국 심리학을 지배했습니다. 이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도 그들의 자극과 반응만 알면 동물과 인간의 행동의 예측과 통제까지 가능하다는 선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장된 호언장담은 당시 심리학자들의 마음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의 과학적 학문이란 권위를
얻기를 원했고 행동주의의 논리가 이에 부응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과학이란 경험의 주관성을 극복하고 객관성을 띠기 위해 수량적으로 조작이 가능해야 했고 이렇게 발견된 사실들이 논리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자극, 유기체의 내적 작동 체계, 반응이란 과정에서 중심인 유기체의 내적 작동 체계를 완전히 블랙박스로 놓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내성법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인간을 보다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실상은 아무리 인간의 내적 작동 원리를 들여다봐도 도통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과학적이란 주장은 단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현재에도 과학이란 용어는 자신의 주장을 꾸미는 포장지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이 되자 심리학자들은 행동주의의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행동주의의 핵심 원리인 근접성입니다. 근접성은 어떤 자극도 시간과 공간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기체, 특히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은 학습이 여기저기 눈 닿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근접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들 중 하나가 관찰학습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을 주창한 반두라는 모니터로 보보 인형을 때리거나 무관심해하는 어른의 행위를 아이들에게 관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보 인형이 있는 놀이방에 혼자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자신이 본 어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보보 인형 실험입니다. 반두라는 관찰학습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스타가 되었습니다. 스키너의 개념에 대한 반발은 인지혁명을 촉발시켰고 이는 행동 연구에서 정신과 정신 과정에 대한 연구로 사람의 관심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행동주의자 에드워드 톨먼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에 기반을 둔 게슈탈트 심리학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지각과 인지의 중요성을 일축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잠재학습, 레이턴 러닝 개념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 10일간 강화물을 받지 않은 쥐는 같은 처지의 쥐들과 같은 미로 학습 수행 능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1일째부터 음식물이란 강화물이 주어지자 처음 미로 학습을 접한 쥐들보다 훨씬 극적으로 수행 능력이 향상됨을 보였습니다. 이는 강화물이 없던 10일 동안에도 인지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강화물이 없어도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스키너의 이론과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20세기 초 동물학의 한 분야로 탄생한 동물행동학은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행동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본능의 행동의 중요성도 입증함으로써 행동주의를 궁지에 몰았습니다. 1973년에는 동물행동 연구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한 네덜란드 생물학자인 니콜라스 팀버겐과 오스트레일리아 생물학자인 카를 폰 프리쉬 그리고 새끼 오리들이 졸졸 쫓는 사진으로 유명한 콘라드 로렌츠 이 세 명이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슈퍼스타가 되면서 스키너를 비롯한 행동주의자들이 설 곳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1971년 타임지는 그를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라고 했고 1975년 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에 대한 비판도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녀의 딸이 어린 시절 그의 실험 대상이 되면서 정신이상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젊은 나이에 자살했다는 소문도 회자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를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 행동주의는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직 명성은 있지만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노인의 신세 말이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힘을 잃어가던 행동주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고 그 자리를 인지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들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